오늘 정말 오시는 걸까? 나는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잠깐 하얘졌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네요.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칼이 살짝 날리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먼저 나와 앉아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아, 천천히 오실 거야. 라며 길게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을 걸어가지만 내 귀에는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내 거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려옵니다. 아, 오셨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땀이 밴 손을 바지에 슥 문지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주책맞게 뛰는 걸까요? 가슴을 쓰다듬고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그때 드디어 저 멀리서 그녀가 나타납니다. 발걸음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머릿속은 온통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집니다. 어쩌지? 나는 마음속으로 당황스럽게 중얼거리지만 차마 발걸음은 떼지 못합니다. 그녀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순간 낡고 빛바랜 흑백이었던 나의 세상은 화려한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작은 헛기침을 하며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가 살짝 웃으며 답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나는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1시간 전부터 기다렸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건네봅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는 그 고운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좀 앉으시겠어요? 내가 조심스레 벤치 한쪽을 권하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둘 다 똑같이 긴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저도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뒤섞여서 심장이 계속 뛰네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도 마음이 깊게 전해지는 찰나의 순간을 느낍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쵸? 내가 어색하게 운을 떼자 그녀는 정말이요. 햇살이 부드러워서 기분이 참 좋네요. 라며 화답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그녀가 그 투박한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손을 잡으니 마음이 더 안정돼요. 이런 느낌 참 처음이네요. 그녀의 고백에 나 또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 이런 소년 같은 설렘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길을 걷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손끝에서 전해주는 당신의 온기가 내 메마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이 길은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길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순간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걸을까요? 나의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폭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근처 수목원이라도 같이 가시겠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좋아요. 제가 맛있는 김밥이라도 싸올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일주일 내내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터미널 대합실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약속대로 분홍색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평생 운전하며 휴게소 우동으로 끼니를 때우던 내게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담아 도시락을 싸온 건 정말 얼마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자기 끝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보니 내 가슴도 다시금 기분 좋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로요. 운전 안 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늘 운전석 백미러로만 보던 풍경이 그녀와 나란히 앉아 창문 너머로 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화가 됩니다. 좁은 버스 좌석에서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에 나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선도 없는 인생의 길을 함께 달리는 아주 특별한 승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남길까요? 내 제안에 그녀는 머리칼을 만지며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이내 내 곁으로 다가와 살포시 어깨를 기댑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인화된 작은 사진 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두 노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이 사진 한 장이 자식들에게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이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사진이 내 생애 가장 눈부신 기록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넣어둡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비밀이 생긴 것이죠. 내일은 향수를 좀 사볼까? 평생 무채색이던 내 일상에 영숙이라는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깊어질수록 서랍 속 사진을 숨겨야 하는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무거워져만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깨지 않은 깊은 새벽이면 나는 홀로 서랍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꺼내봅니다. 평생 버스 노선표와 공과금 영수증만 가득하던 이 낡은 서랍 속에 이제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네요. 사진 속 그녀의 미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텅 비어있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소년 같은 웃음이 번집니다. 참 곱기도 하시지.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줄은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새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향수까지 뿌리시고. 등 뒤로 들려오는 아들의 무심한 듯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평생 투박한 땀 냄새와 기름 냄새만 풍기던 아버지가 향수를 뿌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니 자식들 눈에는 여간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다. 날이 좋아서 말이야.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허둥지둥 신발을 신으며 어색한 핑계를 대고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아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등에 박히는 것 같아 자꾸만 걸음이 빨라집니다. 이게 제일 튼튼한가요? 아니, 좀 편한 걸로 주세요. 내 무릎 시린 건 평생 참고 살았어도 그녀가 걷다 멈춰서서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약국에 들러 가장 좋다는 무릎 보호대를 고르고 혹여 그녀가 부담을 가질까봐 약 봉투 귀퉁이에 짧은 안부와 함께 정성껏 쓴 쪽지를 몰래 집어넣습니다. 무릎 아플 때 꼭 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화려한 보석보다도 상대방의 아픈 곳을 제일 먼저 살피고 어루만져주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선명하게 배웁니다. 아빠. 멀리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잡고 있던 세상이 통째로 멈춰 서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주책이라고 할까봐. 남들 눈을 피해 조심조심 걸었던 이 길이 한순간에 바늘방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혜야, 내가 여기 웬일이냐? 영숙 씨의 당황한 눈빛을 보니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딸아이의 복잡 미묘한 표정 앞에서 나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 마냥 황급히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죄가 아닐진데 왜 이토록 작아져야만 하는지 나는 죄 지은 사람 마냥 황급히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본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지혜는 오빠 민수를 급히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빠가 어떤 여자분이랑. 두 사람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운 방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아버지의 사생활이었지만 오늘 본 그 낯선 장면이 자식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죠. 지혜에 떨리는 손이 굳게 닫혀있던 내 책상 서랍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짜였어? 서랍이 열리자 내가 숨겨온 작은 봄날의 조각들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자식들이 열어본 건 단순한 나무 서랍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꽁꽁 닫아 걸고 살았던 아버지의 시린 가슴이었습니다. 밖에서 본 장면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다 이내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왜 이러셔? 이제껏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나는 내 방, 서랍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옵니다. 자식들이 열어본 건 단순한 나무 서랍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꽁꽁 닫아 걸고 살았던 아버지의 시린 가슴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나의 작은 봄날이 거센 태풍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나는 내 방, 서랍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옵니다. 내 행복이 자식들에겐 주책인 걸까요? 거실의 정적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연애라니요.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남사스럽다는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순식간에 주책바가지, 노인의 망령된 행동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일 뿐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그저 편안하게 쉬시길 바랐어요.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세요? 딸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냐,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왜 돌아다니시냐는 걱정. 섞인 말들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그저 안전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박제된 존재인 걸까요? 내 마음속의 핀 꽃은 자식들에겐 그저 치워야 할 잡초일 뿐인가 봅니다. 그만들 해라. 내 방에 좀 들어가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노선을 지키며 달려온 버스처럼 나는 늘 자식들이 원하는 길로만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이 가고 싶은 정류장에 멈춰 섰는데 내 승객이었던 자식들은 내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닫힌 방문 너머로 자식들의 한숨 섞인 말소리가 들려오지만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영숙 씨가 준 무릎 보호대를 가만히 만져봅니다. 때마침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협탁 위에 전화기가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이름을 띄웁니다. 정호 씨, 잘 들어가셨어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영숙 씨의 고운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흐릅니다. 자식들의 모진 말에 만신창이가 된 마음이 당신의 안부 한마디에 다시금 숨을 쉽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네요. 차마 자식들과 싸웠다는 말은 못하고 나는 젖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창밖을 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사이의 안개도 거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시들어버릴까요? 전화를 끊고도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내가 걸어온 평생의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늘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버스 같아야 했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더 늦기 전에 가보자. 나는 영숙 씨가 선물한 무릎 보호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자식들이 깨지 않게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까지 밀려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무섭기보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내 종점은 아니지. 자식들의 가시 돋친 말들을 뒤로하고 나는 평생의 일터였던 길 위로 다시 나섰습니다. 가출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나이와 차림새지만 숨이 막힐 것 같은 집구석을 벗어나니 이제야 비로소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시원하게 박힙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자식들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하지만 나는 조용히 전원을 끄고 안개 너머를 응시합니다. 이제 나도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가보련다.
임마, 자식들은 원래 다 도둑놈들이야. 지들 인생만 인생인 줄 알지. 오랜 친구 상철이가 건네는 투박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40년 넘게 버스를 몰며 길 위에서 형제처럼 지낸 녀석이라 그런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주네요. 정호야,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소년처럼 살아봐. 그게 죄냐? 축복이지. 친구의 그 한마디가 자식들의 수천 마디 독설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소주 한 잔의 쌉싸름한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 억눌렸던 가슴이 조금은 펴지는 기분입니다. 정호 씨,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빗줄기를 뚫고 우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달려온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세상은 다시금 멈춰섭니다. 젖은 어깨를 털어주며 울먹이는 영숙 씨의 목소리에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비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집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많이 놀랐죠? 우리는 편의점 앞 좁은 파라솔 아래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합니다. 이 나이에 비오는 밤거리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만나는 일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벅차게 다가오네요. 영숙 씨,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소중한 시간을 버리기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용기 있는 고백에 그녀는 내 손을 더 꽉 쥐어줍니다. 그래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남은 인생, 우리 이름으로만 살아요. 빗길을 걷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가볍기만 합니다. 자식들이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질 때 나는 이 손을 절대로 먼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밤 공기가 참 달아요, 그쵸? 비갠 뒤에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달빛은 우리를 축복하듯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 시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어떤 성취보다도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리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내 제안에 그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 작은 일탈이 우리에겐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선대로만 달리는 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된 기분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밤이네요, 영숙 씨. 영숙 씨, 우리 내일은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내 제안에 그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우리들만의 첫 여행을 약속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호 씨, 저기 좀 보세요. 바다가 정말 파랗네요. 영숙 씨의 들뜬 목소리에 창밖을 보니 평생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눈부신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번 넘게 버스를 몰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손님이 되어 떠나는 이 길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자식들의 전화기는 꺼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남의 인생이 아닌 오직 내 인생의 승객이 되어 이 푸른 길을 끝까지 달려보고 싶습니다. 영숙 씨, 우리 오늘 저 바다 끝까지 가봅시다.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아버지가 떠난 빈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조용히 숨죽여 사셨는지 깨닫습니다. 낡은 수첩 구석구석 적힌 자식들의 생일과 손주들의 유치원 행사 날짜들을 보며 지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그저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가구처럼만 여겼지 그 가구 안에도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텅 빈 방 안을 채운 아버지의 낡은 스킨 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져 지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상철 아저씨, 제발이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아시잖아요. 민수는 휴게소 찬 바람을 맞으며 몇 번이고 상철에게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주책이라고 몰아붙였던 자신의 독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연락 두절된 아버지를 찾아 헤매며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나는 왜 아버지의 행복 하나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아들은 이제야 아버지가 향수를 뿌리고 옷을 다리며 설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삶의 신호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민수의 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아버지를 향해 절박하게 뻗어나갑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고민 끝에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켭니다. 눈 깜짝할 새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자식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들. 아빠 죄송해요. 어디 계세요? 라는 딸의 문자에 가슴 한구석이 다시 아려옵니다. 영숙 씨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고 나는 창밖의 밤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 행복을 찾는 길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 본 그녀의 웃음소리를 포기할 자신도 이제는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남깁니다. 나 잘 있으니 걱정 마라. 내일 집으로 갈게. 할 말이 있구나. 다들 앉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색한 침묵이 우리를 반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한 남자로서 당당히 서고 싶었거든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봅니다. 걱정과 원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그 얼굴들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나는 평생 운전만 하는 기사였겠지만 나에게도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단다. 너희를 키우느라 40년을 길 위에서 보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핸들을 놓지 않았던 건 그게 가장으로서 내 유일한 노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내 말에 민수의 고개가 조금씩 숙여집니다. 평생 사고 한 번 없이 너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내리고 싶은 정류장에서 좀 내려보려고 한다며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는 나에게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야. 텅 빈 버스 같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자진해서 올라타준 소중한 승객이자 동반자란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사스럽다고 했니? 주책이라고 했니? 나는 민수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나이에 누군가를 보며 가슴이 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거란다. 너희 엄마도 하늘에서 내가 외롭게 늙어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 웃으며 사는 걸 더 좋아할 거야. 내 진심 어린 호소의 딸 지혜가 결국 내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어요. 아빠가 그냥 우리 아빠로만 있어 주길 바랐나 봐요. 자식들의 눈물 섞인 사과가 내 가슴의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버립니다. 참 고우시네요, 아버지. 아들 녀석의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 듭니다. 영숙 씨와 찍은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자 민수는 사진 속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저희가 정해드리려 해서 죄송합니다. 두 분 응원할게요. 이제야 비로소 내 서랍 속 비밀이 온 가족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랑,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설렘이 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영숙 씨,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네요. 조만간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네, 영숙 씨.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수화기 너머 영숙 씨의 안도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정해진 길로만 달렸던 버스 기사 정호의 인생에 이제는 정해진 종점이 없는 새로운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나는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영숙 씨가 좋아하는 예쁜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당당하게 그녀의 집 앞으로 마중을 나가려 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더니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나의 노년은 이제 주책이 아니라 주인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